자, 1.6절 지정과 반력입니다. 이번 시간은 어찌됐든 반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반력이란 것은 우리가 힘이란 것을 한자로 쓰게 되면은 뭐냐 하면은 힘력자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하중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력자를 씁니다. 력. 네, 네, 힘을 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줄다리기를 하는 데 있어서 왼쪽으로 힘을 가해주고 가운데 점에서 오른쪽으로 힘을 가해줬습니다. 가운데 점에서. 근데 하나도 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왼쪽과 오른쪽의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효과가 빵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들은 움직이지 않은 것들, 변형되지 않은 것들 혹은 물체들은 뭐다? 힘이 왼쪽과 오른쪽 아니면 위쪽과 아래쪽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 평형이란 것은 시소가 있는데 양쪽 사람이 타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요. 이게 돌아가지 않고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무슨 말일까? 이쪽에 타고 있는 것하고 이쪽에 타고 있는 것하고 봐서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얘가 이쪽으로 돌리는 힘, 모멘트죠. 이 힘 곱하기 거리, 모멘트하고 얘가 이쪽으로 돌리는 힘이 서로 같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돌아가지 않는다. 요거는 왼쪽으로 가지도 않고 오른쪽으로 가지 않는다. 평형을 이루고 있으니까. 요거는 힘의 평형 중에서 모멘트 평형입니다. 밑에 것은. 돌아가지 않아요. 제자리에 안 돌아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요 핀으로 꼽혀 있잖아요. 그죠? 핀. 딱 꼽아 있는데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예, 이런 것을 평형이라고 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들은 평형을 이루고 있다. 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자, 한번 봅시다. 어떤 물건이 무게가 100이라는 거예요. 어떤 물건이 있어. 무게를 재보니까 100이에요. 그러면 얘가 땅바닥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땅바닥 위에 올라가 있는데 그 땅을 뚫고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 라고 했을 때 이걸 그림으로 나타냅니다. 그림으로. 우리가 얘가 무게가 100뉴턴이란 것은 밑으로 100뉴턴이 작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얘가 땅바닥을 안 뚫고 들어간다는 얘기는 가만히 있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뭔가 가만히 있다는 것은 힘이 평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위하고 아래가. 근데 밑에는 보이지도 않은데 무슨 평형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 반대 방향으로 100이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가만히 있는 거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가지고 반대할 반자에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라고 합니다. 반력. 이걸 힘이라고 부르면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이건 밖에서 눈에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물건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반력은 보통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반력을 그냥 힘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하죠. 위에서 100이라는 힘이 작용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밑에서 100이라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얘가 가만히 있는 거다. 땅을 안 뚫고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반력에다가 이런 표시를 하게 됩니다. 보통은. 많은 사람들은. 구분을 하기 위해서. 밖에서 보이는 힘,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그래서 밖에서 작용하는 힘을 영어로는 액션이라고 합니다. 작동하다란 뜻이에요. 하지만은 요거는 뭐냐면은 액션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액션의 반대 방향이라는 뜻입니다. 리액션이라고 합니다. 리액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반력이란 것은 바깥에서 작용하는 힘에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그 크기는 같고 그 다음에 힘의 평형으로 봤을 때 반대 방향이고 그래서 힘의 평형을 이루게 만든다. 자, 봤을 때 요거는 지금 다이빙대라고 봅시다. 왼쪽에 있는 웹팔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다이빙대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트러스로 자킷을 만들고 요 위에다가 널판지를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는 물이 찰랑찰랑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요 위에 사람이 올라가 있습니다. 다이빙을 하려고.
올라가 있는데 다이빙을 하려고 올라갔는데 다이빙을 하려고 올라갔더니 얘가 올라간 순간 이렇게 처졌어요. 밑으로 처짐이 발생했어요. 사람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런데 처짐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 거야. 딱 평형상 가만히 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무조건 이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가 평형 상태란 얘기입니다. 평형 상태. 그러면은 요만큼 휜 상태죠. 휜 상태에서 지금 보면은 위에서 이 사람의 몸무게 좀 전에 1kN이라고 했죠. 100kg 뉴턴이 있는데 왜 이게 안 하고 그대로 있을까? 가만히 있을까? 라고 생각했더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요 힘의 반대 방향으로 뭔가 작용하고 숨어 있는 힘이 있어요. 숨어 있는 힘. 근데 숨어 있는 힘이 어디에 숨어 있을까? 숨어 있으면 눈에 보여야 되는데 보면 요거는 땅 속에 숨어 있었고요. 땅 속에 숨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숨어 있을 데가 없어. 숨어 있을 때를 보니까 여기에 숨어 있겠구나. 원래 요 자킷은 우리가 자킷도 설계해야 되고 요 다이빙대도 설계를 해야 됩니다. 한꺼번에 설계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다이빙대만 설계를 하고 요쪽에 다이빙대를 잡고 있는데 꽉 잡고 있잖아요. 여기가 자킷에서 자켓 이게 겉으로 오는 이 재킷이라고도 부르고요. 이것을 건설 분야에서는 그냥 자켓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자켓 여기 고정되어 있는 데서 어떤 힘이 가해줬기 때문에 얘가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떤 힘을 가해줬을까? 밑으로 흘러가지 않게 아랫 방향으로 흔들리지 않게 같은 힘의 반대 방향으로 1kN이 가해지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반대 방향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걸 반력이라 불러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좀 전에 했어요. 양쪽의 힘을 이렇게 물면은 우리가 병의 뚜껑을 돌리듯이 이렇게 휙 돌아갈 텐데 돌아가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돌아가려고 하는 힘의 반대 방향으로 다시 모멘트가 작용하고 있는 거죠. 이 모멘트의 크기는 얘가 돌리려고 하는 힘의 크기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R이라고 했을 때 다이빙대의 길이 1kN 곱하기 R을 돌리려고 하는 힘이에요. 모멘트. 좀 전에 스패너로 돌리려고 하는 힘이죠. 근데 얘가 실제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누가 저항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 방향으로. 얼만큼? 1kN 곱하기 R로. 이것도 반력의 힘은 이렇게 이런 힘도 있지만은 모멘트 반력도 있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 이 반력은 어디에 숨어 있다? 이렇게 고정되고 지지되는 데서 숨어 있다. 고정되고 지지되는 데는 어떤 거냐 하면은 땅바닥과 같이 얘가 못 움직이게 만드는 힘 이런 것들 이런 데는 반력들이 숨어 있다. 지지점이라고 부릅니다. 지지점에는 반력이 숨어 있다. 에는 반력이 숨어 있다입니다. 네. 근데 지지점은 이런 기호로 나타내요. 이런 기호 나타내는데, 자, 이 기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기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지지점이라고도 부르고, 어떤 사람은 끝단자를 써서 지진단이라고도 해요. 근데 보통 짧게 나타낸다면 우리가 짧게 하는 걸 좋아하니까 지점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support. 나는 너의 서포터야 하고 하는 얘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지지점은 보통 3개로 나타내는데요. 이거는 걷어, 교량에 보통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고, 걷어에 보면은 이런 경우 굉장히 드물어요. 교량 보면 끝단에 교량에 차량이 지나다니죠. 옆에서 보면은 차가 지나다니고 있는데, 지나다니는데 교량이 어디에 올라가 있냐면은 여기 교대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끝에를 교대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흙을 메워서 만든 도로예요. 예. 그러면 이걸 한꺼번에 다 설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분리해서 설계를 하죠. 요 놈만 끊어서 설계하는 거. 요 놈이 어디 위에 올라가 있다? 교대의 양끝단에 올라가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럼 양끝단에 올라가 있는데 그 지지하는 것을 뭘로 나타내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은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올라가 있고요. 아니면 고무 패드를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요렇게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끝단에. 음.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 뭐냐면은 회전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핀을 끼워 놓은 거잖아요. 옆에서 핀을 끼워 놓은 거. 그러면 요거는 요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식으로 나타내냐면 요거를 요렇게 해가지고 점으로 나타내는 사람도 있고요. 요거 형상을. 근데 요거를 조금 더 간단하게 나타내는 사람들은 그냥 기호로 나타내는 사람들은 요렇게 나타냅니다. 서로 간에 약속을 한 거예요. 요렇게 생긴 것은 막 돌아가는데 돌아갈 수는 있지만은 아래 위로 옆으로 움직일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를 힌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롤러라고 부르는데요. 롤러, R-O-L-L-E-R. 옛날에는 이거를 롤러라고도 썼어요. 우리나라 처음 들어왔을 때 외래어니까. 근데 이걸 이제 공식적인 외래어는 롤러라고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굴러다닐 수가 있어요. 굴러다닐 수가 있어요. 양 끝단에 이렇게 롤러 동그라미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생겼어요. 굴러다닐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표현합니다. 옛날에는 롤러를 이렇게도 표현을 했어요. 아니면 이렇게도 표현을 했어요. 밑에 비어 있죠, 그죠? 예. 근데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는 형식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힌지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건 롤러네. 힌지는 이렇게 표현하고 조금 더 그래요. 예,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아예 고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죠. 건물을 짓는데 이렇게 형강이라고 합니다. 강이란 것은 쇠로 지었다는 얘기고요. 형태의 강입니다. 형강에서 형은 I 형태도 있고요. H 형태도 있고. 예. 이걸 미국에서는 I형 이거는 I가 좀 길어지면 와이드 플랜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끝단에 고정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핀으로 볼트 완전히 촘촘히 박아가지고 고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고정단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기호로 표시하는 거죠. 요거는 핀인데요. 핀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또 여러분들이 뭐 대합 사무실 그러니까 지하철 아니면 KTX 아니면 버스를 탈 때 간이 버스 정류장이라든가 혹은 간이 휴게실을 만들 때 이런 걸로 많이 돼 있습니다. 이걸 트러스 구조물이라고 그러는데요. 핀으로 끼워놨죠. 이렇게 핀으로 끼워놨죠. 이거는 핀으로 끼워놨다는 것은 회전이 가능해요. 근데 잡아당긴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항 안 하는 거죠. 회전에 대해서는 하나도 저항이 없어요. 저항하는 힘이 반력이에요. 반대로 작용한다는 얘기죠. 나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데 너 못 돌아가게 저항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힘이 같으면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는 모멘트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기 때문에 반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모멘트에 대한 반력. 그래서 반력은 숨어 있지만은 반대 방향으로 저항하는 힘이다. 예, 저항하는 힘이다. 그래서 숨어 있는 지지점에 보통 반력이 발생하고 지지점인 경우에 롤러에서의 반력은 한 방향뿐이 안 발생해요. 이렇게 아래 위로 못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예, 하지만 옆으로 힘이 가해지면 저항 안 하죠. 굴러다니니까. 그 다음에 회전하는 힘이 바깥에서 가해지면 저항 안 하죠. 회전하니까 그냥. 하지만 아래 위로 뚫고 지나가려고 그러면은 못 뚫고 지나가게 하는 거죠. 힌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옆에서 밀어도 저항합니다. 이 힘이. 위에서 내리려고 해도 못 뚫고 지나게 이 힘이 저항합니다. 고정단 같은 경우에서는 얘가 회전을 하는데 핀처럼 회전하려고 하는데 못 돌아가게 만들죠. 왜냐하면 이런 저항력이 있으니까. 모멘트 저항력이 있으니까. 좀 어렵죠? 네, 어렵더라도 그림을 잘 그리면 됩니다. 모든 것들의 시작은 그림에서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마디마디를 가지고 절점이라고 부릅니다. 마디마디. 부재를 가지고 부재를 서로 조립을 하잖아요. 부재를 서로 조립을 하는데 본드를 가지고 접착제를 가지고 조립을 하는 것을 용접이라고 부르고요. 예. 그냥 핀을 여러 군데 가지고 볼팅이라고 부르고요. 그냥 핀만 끼워드는 것을 이렇게. 요거는
용접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이렇게 용접 표시를 한 거예요. 용접. 두 개 부재를, 두 개 멤버를 완전히 용접한 거죠.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자유물체도입니다. 물체를 자유롭게 만든 그림이란 뜻입니다. 영어로는 body, 물체가 body고요. 물체를 자유롭게 만들어서 다이어그램이 그림이란 뜻입니다. 왜 이걸 쓸까라고 했을 때 조금 전에 다이빙대를 그렸잖아요. 다이빙대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을 힘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1kN이라고요. 근데 양쪽에 이게 고정단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실제 이게 고정단이냐 힌지냐 롤러냐라는 것은 공학자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앞에 그림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예요. 대부분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을 짓고 기둥을 올리고 지붕을 만드는데요. 기둥이 밑에 여기가 고정단이냐 아니면 힌지냐 라는 것은 스스로 판단해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거 힌지 같아 라고 해서 힌지를 합니다. 대신 왜 그걸 힌지라고 가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스토리텔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공학자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문제를 그냥 풀면은 실제 문제에 응용할 수가 없습니다. 저 건물이 왜 저렇게 서 있지? 무너질 것 같은데? 계산을 짝짝짝짝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이빙대 위에 좀 전에 봤듯이 1kN이 올라가 있어요. 근데 얘가 거기 안 돌아간다는 얘기는 제일 첫 번째 밑으로 안 흘러간다는 얘기는 발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걸 10m라고 합시다. 얘가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발생하는데 반대 방향으로 10kN 미터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그림을 좀 전처럼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지. 사람이 올라가 있고 옆에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지만은 이렇게 나타내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나타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의 것을 가지고 자유물체도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관심 있는 물체 하나를 자유롭게 만들었어요. 어떤 것에도 구속되지 않게. 왜냐하면 이 구속 조건이거든요. 여기에 구속하는 거예요. 구속 조건을 반력으로 나타낸 거죠. 그래서 물체를 자유롭게 나타내고 구속 조건에 해당되는 것은 반력으로 나타내고 사람이라고 나타낸 것을 힘으로 화살표, 벡터로 나타냅니다.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유물체도라고 부릅니다. 자유물체도는 작성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어떠한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떠한 블럭이 경사지에 있습니다. 경사지에 굴러내려 미끄러질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 우리가 자유물체도를 어떻게 그리냐면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관심 있는 물건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 두 개가 서로 똑같지는 않죠. 왜냐하면은 밑에 이 친구는 이놈이 있잖아. 그지? 네. 그래서 물체 위에다가 물체 이 질량에 의해서 무게가 작용하는 것을 질량에 의한 무게를 이렇게 그림을 화살표로 나타내주고요. 반력들을 화살표로 나타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서로 간의 힘의 크기가 X방향으로도 같고 Y방향으로도 같고 그 다음에 회전하는 방향으로도 같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얘가 딱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공간상에서 혼자 자유롭게 되어 있는데 막 날아다니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공간에 딱 멈춰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고.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움직이지 않는 것들은 움직이지 않는 구조물, 지난 시간에 레포트에 나왔던 것처럼 움직이지 않는 구조물들은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이다. 힘의 평형이란 것은 X축에 힘을 다 더했을 때 X축 방향의 힘이 같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좌우로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같으면은 Y축 방향으로 힘이 같아라고 하는 것은 얘가 아래 위쪽으로 안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느 지점에서나 돌아가는 힘이 빵이다 라고 하면은 얘가 회전을 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물건이 있는데 어떤 물건이 있어요. 자유물체도를 그랬어요. 근데 첫 번째 조건하고
두 번째 조건을 만족했어. 그러면 X축으로도 안 움직이고 Y축으로는 안 움직입니다. 하지만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돌 수가 있어요.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지만 뱅글뱅글 돌지 않습니다. 김은아 이해하고 있니? 야, 채팅창에다 쳐. 이게 스피커로 하니까 하고 그래. 자, 그래서 설명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읽어보는데 수식에 현혹되면 안 돼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읽고 난 다음에 나는 이거를 이해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읽으면은 너무너무 책이 힘들어요. 소설책이 재밌는 이유는 뭐냐면은 야, 어떻게 될까라고 기대를 합니다. 얘가 나중에 이 빌런이 살아남을까? 나는 저 빌런이 좋은데 제가 죽으면 안 되는데 나는 기대를 가지고 봅니다. 항상 먼저 상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확인하면은 책이 덜 지루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막 스토리텔링, 아이디어를 짜놓고 난 다음에 그게 맞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만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구나. 결국은 제가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쪽 방향으로 하면은 수평 방향의 힘을 잃으면은 수평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하지 않고 수직 방향의 힘을 잃으면 수직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전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죠. 자, 반력에 대해서는 이제 드디어 자유물체도를 사용해 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을 오른쪽에 자유물체도로 나타낸 거예요. 나타내는데 이 그림을 계산하는데 자, 위에서 가해주는 힘, 이 힘은 보여요. 사람이 탔든 차가 탔든 12kN, 1.2톤, 120kg 사람이 탔는데 그런데 이 반력에서 생각하는 요 힘에 지금 무엇을 구하라라고 한다면은 제일 처음엔 그림을 그려가지고 요 화살표를 그립니다. 원래는 힌지에서는 화살표가 이쪽으로도 그림을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힌지에는 두 가지 반력이 발생하고 롤러에는 한 가지 반력이 발생하고 그 다음 고정단에서는 세 가지 반력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수평 반력은 이건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빵이야. 왜냐하면 수평으로 작용하는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 결국은 빵이잖아요. 우리가 구하고자 할 때. 그래서 여기에서 있는 값들을 4, 8, 요 값들을 구하는 것이 앞으로 계속 문제가 나올 겁니다. 이것은 공업역학 시간에 배웠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료역학 시간에 배웠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은 그 어떠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집중하중이라 부르고요. 이런 걸 가지고 분포하중이라 부릅니다. 분포하중이란 것은 뭐냐면은 1m당 10kN이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바닥판을 가지고 건물의 바닥판 가지고 슬래브라고 부릅니다. 슬래브. 자, 여러분들 지금 아파트가 한 2010년도 이후에 지어진 15년도 이후에 지어진 거면 바닥판의 두께는 21cm. 그 전에 지어졌다라고 하면은 바닥판의 두께는 뭐 12cm, 15cm 정도 됩니다. 지금은 층간소음이 문제가 되니까요. 그럼 바닥판을 옆에서 보면은 지금 바닥판에 있고 이 사람들이 공부도 하든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옆에다 뭐가 있죠? 벽체가 있죠. 아파트 벽체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바닥판만 먼저 관심을 갖는 거예요. 바닥판 요것만 관심을 가져봅시다. 사람처럼 보이나요? 좋아요. 그러면은 이 바닥판만 가지고 하고 사람의 몸무게를 좀 전에 120kg, 12kN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양쪽에 고정돼 있잖아요. 그죠? 고정. 이렇게 벽체에 완전히 콘크리트에 묻혀 있잖아요. 고정단이니까 고정단인 경우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요. 네. 이거를 자유물체도로 나타낸다 라고 하면 이 물체를 자유롭게 만들고 12kN을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반력은 이쪽 반력, 이쪽 반력, 이쪽 반력이란 세 가지 반력이 발생합니다. 자,
고정단에서는 3가지 발력, 힌지에서는 2가지 발력, 롤러에서는 1가지 발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수평에서 가해주는 힘이 외력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보통 수평 발력은 0입니다. 있으나 많아요. 그래서 수직 발력이 양쪽 군데 생기고요. 발력이 가운데 힘이 가해주게 되면 육력시 생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러한 발력이 생깁니다. 안 돌아가게. 왜냐하면 이 발력이 없으면 얘가 휙 돌아가겠지. 요 모멘트가 없으면은. 예, 힌지처럼. 근데 실제로 안 돌아가잖아요. 처지는 형상들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처지잖아요. 요게 변형되는 형상을 보면은 욕쪽에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처지냐면은 처지는 형상을 보면은 이렇게 처져요. 여기는 회전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요 모멘트 발력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처지냐면은 이렇게 처지겠죠. 회전해 버리죠, 여기가. 끝단이. 네. 그래서 항상 모든 사물을 바라볼 때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제일 첫 번째 이게 어디에 쓰는 물건이고 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바깥에 하중이 가해주게 되면은 어떤 형상으로 처질까 변형이 일어날까 라고 상상을 합니다. 그러면은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결과를 확인할 때 확인하기가 쉽습니다. 답을 제대로 풀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답을 풀고 난 다음에 난 풀었어 라고 얘기하는데 푸는 거는 누구나 풀 수 있어요. 하지만 정답을 맞추는 것은 누구나 맞출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있고요. 지금 만약에 이런 트러스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또 당황합니다. 막 당황해요. 아, 어떻게 하지? 이 트러스? 자, 나는 이런 문제는 풀어봤는데 이게 꽉 차가지고 콘크리트로 꽉 차가지고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이런 반력은 풀어봤는데 반력을 구하는 건 풀어봤는데 트러스는 안 풀어봤슈? 라고 하면 또 잘못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트러스 문제는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 이렇게 콘크리트 바닥판 슬랩을 두껍게 하면은 콘크리트 자체는 굉장히 좋은 재료이긴 하지만은 좋은 재료라는 것은 값싸고 적당하게 공학적으로 팔아먹을 수가 있고 뭐 널리 사용할 수가 있다. 근데 콘크리트는 두껍게 만들면 만들수록 너무나 무거워요. 예. 무거우면은 야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가볍게 만드는 방법이 뭘까?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위에 것을 가운데를 구멍을 뚫습니다. 이게 구멍을 뚫으면은 총총총총해서 무게가 가벼워지겠죠? 아주 가벼워집니다. 그럼 이렇게 생긴 것을 가지고 트러스라고 부릅니다. 트러스. 트러스는 가벼워요, 상대적으로. 예, 가벼운데 왜냐면 구멍이 숭숭 뚫려 있잖아. 그지? 뚫려 있는데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간에 이렇게 부재를 멤버를 놓고 난 다음에 여기다 핀을 끼워 넣습니다. 이렇게. 서로. 어찌됐든 이렇게 된 것에 위에 하중이 가해져도 여기에도 반력이 마찬가지로 위에 것하고 똑같은 반력이 발생하겠죠. 그죠? 여기서 물체는 요게 물체고 여기는 요게 물체니까. 그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생긴 물체를 봤을 때 반력을 구하라 라고 했을 때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요 놈의 물체를 보는 거예요. 요거를 하나의 물체를 보고 난 다음에 지지점별로 반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반력은 2가지.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반력은 경사에 수직되는 방향으로 1가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힘과 요 힘과 요 힘의 크기를 구하라 라고 항상 문제가 납니다. 엄청나게 문제가 많이 나와요. 이거를 수백 문제를 풀어보면은 이제 이렇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 세 가지 힘을 구하고자 할 때 우리가 이 세 가지 새가 3마리가 있어요. 3마리가 있으면은 우리가 새총을 가지고 있어요. 이 3마리를 떨어뜨리려면 새총에 알이 몇 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알이 3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새총을 3방을 쓸 수 있어야 돼요. 3방. 그럼 3방을 쓰는데 쓰는 무기 새총 알은 어떤 게 있냐 하면은 어떤 걸 푸는 거죠? X방향의 힘의 합은 0이다. 네, Y방향의 힘의 합은 0이다. 이게 2번째 알이고요. 3번째 알은 어디든 지점에서 모멘트를 잡아봤더니 모멘트 값은 0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좌표축을 잡을 때 가로축을 X축, 세로축을 Y축이라고 잡습니다. 그럼 Z축은 어떤 방향이냐라고 하면요. Z축은 뭐냐면 이 방향이 될 수도 있고 이 방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공학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세상을 제일 처음에 했던 사람의 마음대로 합니다. 시계는 이런 방향으로 돌아가고 이걸 시계 방향이라 그러고요. 왜냐하면 저 세상에서는 시계가 이쪽 방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사는 방향은 이거를 시계 방향으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오른손잡이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지하철을 탈 때 그게 오른손에다가 삑 합니다. 여러분들이 버스를 탈 때 오른손을 가지고 삑 합니다. 왜냐하면 왼손잡이는 왼손에 카드를 뽑았는데 오른손에 하려면 훨씬 더 비효율적이에요. 세상은 오른손잡이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총을 쏠 때도 물론 왼손잡이 총도 나왔겠죠. 그래서 오른손잡이 해서 오른손 법칙이란 것이 있어요. 오른손잡이가 사는 세상에 법칙이란 게 있습니다. 오른손잡이가 사는 세상의 법칙은 뭐냐면은 세상에는 X축, Y축, Z축이 있다라고 합니다. Z축이 있는데 X, Y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 Z축을 결정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X축이 결정이 되고 제일 첫 번째 Y축이 결정이 됐을 때 Y축이 어느 방향을 Z축의 방향은 오른손 법칙을 해서 오른손을 감아쥐는 방향이다. X에서 Y 방향으로 감아준다.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가리치는 방향,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이 가리치는 방향이 Z축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오른손을 감아쥐는 거예요. 그래서 엄지손가락 방향이 이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오른손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벡터를 쓰는 사람들은 항상 공학에서는 이렇게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 간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이런 문제들이 쭉 있습니다. 여러분들 레포트로 내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문제들이 쭉 있고요. 반력을 구해봐라 라는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많은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걸음마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 다음에 분포하중에 대해서 봅시다. 분포하중 보고 또 깜짝 놀랐는데요. 여러분들 좀 전에 슬래브의 두께를 얘기했잖아요. 그럼 슬래브가 이렇게 있으면은 슬래브에 사람이 없어도 슬래브에 스스로의 무게가 있어요. 무게는 다 분포돼 있잖아요. 그죠? 분포가 전부 다 돼 있어요. 분포를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걸 분포하중이라고 불러요. 분포하중. 근데 분포하중에 이거를 힘의 합력을 구하는데 이 분포하중을 다 더해가지고 하나의 힘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합력으로. 오케이? 그럼 요거의 면적을 다 구해가지고 합력으로 나타냅니다. 그럼 요거를 집중하중이랑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합력은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합력이다. 예, 요것을 요 등분포 하중의 합력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면적을 어떻게 구하냐 하면은 면적이 나타납니다. 요것의 면적은 자 봐요. 요놈의 면적은 얼마냐 하면은 세로가 10kN이잖아요. 10이잖아요. 그죠? 가로가 6이잖아. 그죠? 6 곱하기 10은 600이죠. 그죠? 600이 어디에 작용한다? 가운데 지점에 작용한다. 등분포 하중하고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600이 작용한다. 10 곱하기 6, 가로 곱하기 세로. 네. 자, 가운데 지점. 그러면은 삼각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지금 머리가 돌아삐겠는데 삼각형이죠. 삼각형, 요거 삼각형이에요. 요것도 삼각형이에요. 조금 볼까요? 자, 확대해 봤습니다. 삼각형의 면적은 얼마냐면은 세로가 4고 가로가 3입니다. 요것의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은 이 면적이 되잖아요. 그죠? 이것의 반이잖아. 삼각형은. 그죠? 그래서 2분의 1을 곱해줍니다. 2분의 1 곱하기 세로 곱하기 가로는 하니까 4, 3, 12, 6이 나오죠. 그죠? 6이 나오게 되는데 6이란 힘이 성우가 이렇게 깜빡깜빡 졸면 어떻게 하냐. 정 교수님한테 아무전 전해드려라. 자, 6이란 힘이 작용하게 되는데요. 합력이 6이죠. 6인데 이거를 좀 전에 거기 직사각형처럼 가운데 작용하느냐
가운데 작용하면 문제 풀 때 삑이 됩니다. 삑이 되는데 가운데 작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작용하냐면 여러분들 법칙을 하나 알아야 되는데요. 제일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레포트를 여튼 올려주겠습니다. 올려주고 마지막에 부록편을 보면은 부록에 제가 넣어놨는지 모르겠네. 네. 부록에 보면은 오케이 면적이 있습니다. 면적을 어떻게 구하는지 적분이란 거 틀린데 적분 미분 적분이 있는데 나는 문과기 때문에 미분 적분은 안 배웠어요 라고 하는데 미분 적분을 배우려고 하면 머리 아파요. 하지만은 이걸 어디에 쓰는 물건이고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면적을 봅니다. 이렇게 클릭했더니 가죠. 면적은 사각형의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입니다. 가로 브로드하고 하이 높은 거. 네,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예요. 여기에 중심점은 가운데 점입니다. 삼각형은 2분의 1을 곱합니다. 이 사각형의 반이니까요. 중심점은 3분의 1입니다. 자, 이 가로축을 X축이라고 하고 세로축을 Y축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만약에 Y equal X의 0승이라고 합니다. X의 0승은 상수니까 일반적으로. 이것은 가로축을 X축, 세로축을 Y축으로 했을 때 Y equal X의 1승으로 나타납니다. 직선이니까. 여기 만약에 2차 곡선이라고 하면 Y equal X의 4승으로 나타납니다. 이걸 2차 함수라고 부르고요. 그러면은 요것을 면적을 구하는 공식은 뭐냐면은 x의 1승일 때는 2분의 1 가로 곱하기 세로, x의 2승일 때는 3분의 1 가로 곱하기 세로. 그래서 공식은 뭐냐면 면적은 n분의 1 가로 곱하기 세로이고요. 그러면 무게 중심은 여기가 3분의 1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4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무게 중심은 n 플러스 2분의 가로입니다. 이해됐죠? 예. 그래서 그러면은 만약 이렇게 생긴 면적은 어떻게 구한다요? 라고 했을 때 이걸 공식을 외울 수도 있고 아니면은 힘의 평형 방정식으로 이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요거를 구할 수도 있어요. 직접 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공식을 외울 수도 있고 하는데요. 지금은 현재는 삼각형까지 문제가 나왔을 거예요. 삼각형. 그리고 여러분들 보니까 응용역학 시간에 누가 나한테 질문을 해왔던 것 같은데 응용역학 시간 보는데 교수님 이거 면적은 얼마예요? 하고 하더라고. 이렇게 생긴 면적은 얼마예요? 나한테 막 지나는데 요것의 면적은 뭐죠? 좀 전에 얘기했듯이 요것의 면적은 3분의 1이니까 요것의 면적은 3분의 2가 되는 거잖아요. 두 개 합쳐서 B 곱하기 H니까. 그죠? 그잖아. 요거 두 개를 요 면적이랑 요 면적을 두 개를 더하면은 요 면적이 돼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1이라는 숫자가 되기 위해서 3분의 1이 요게 면적이라면은 요게 3분의 2가 돼야지 둘이 합쳐서 1이 되잖아. 그지? 예, 그렇게 나중에 이 그림을 나중에 한번 이 그림이 되게 유용하게 쓰이니까 기본적으로 나중에 계산기가 다 계산해 주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고 만약에 공무원 시험을 본다든가 제가 공무원 시험은 별로 권하지 않은데요. 지금 너무 공무원 시험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학과 졸업생이 44명인데 지금 한 20명 정도, 15명, 20명 정도가 지금 공무원 합격한 것 같아요. 근데 공무원 봉급이 너무 작아요. 그리고 공무원 연금도 깨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평생 붙박이로 난 산다. 나는 세상 구경 안 하고 나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죽을 겨. 그러면 동물이 아니죠. 식물이잖아요. 식물. 예. 세상도 돌아다니고 넓은 세상도 보고 자유롭게 살아야죠.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가서 이 편에 오늘 반력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반력에 대해서 배웠고요. 마찰력도 있고 지점 반력도 있고 그 다음에 정정 구조물과 부정정 구조물 정역학적으로 좀 전에 X방향의 힘의 합력은 0, Y방향의 힘의 합력은 0, Z방향의 모멘트 값은 0으로 문제를 풀 수 있으면은
정역학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해고요. 그걸로 문제가 안 풀린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미지수가 우리가 지금 총알은 3개뿐이 없는데 새는 3마리 맞출 수 있는데 새가 4마리다. 구해야 될 것이. 그런 것들은 부정정 구조물. 이걸로 구할 수가 없다. 그걸 부정정 구조물이라고 부릅니다. 예. 예를 들어 가지고 다음과 같이 다이빙 대 위에 이렇게 있을 때 반력의 개수는 하나, 둘, 3개니까 우리가 힘의 평형 방정식 3개를 가지고 이걸 풀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만약에 문제가 가운데 사람이 어디 양쪽에 이렇게 올라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반력이 3개가 발생하죠. 여기도 반력이 3개가 발생하죠. 6개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힘의 평형 방정식 갖고 있는 X방향의 힘의 합력은 0, Y방향의 힘의 합력은 0, Z방향의 힘의 합력은 0이라는 걸로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는 부정정 구조물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게르버 보는 내부에 힌지가 있는 건데요. 힌지가 바깥에 우리 힌지란 것은 이런 식으로 생겼다 그랬잖아요. 바깥쪽에 힌지가 있는데 게르버 보는 내부에 힌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긴 거냐 하면은 그림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교량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아치를 만들었어요. 아치를 만들었는데 아치 구조물을 만들었는데 이게 부정정 구조물이니까 너무 풀기가 힘들어. 그러면 가운데다가 힌지를 넣습니다. 어떻게 힌지를 넣냐? 이렇게 힌지 생겼죠? 핀을 여기다 끄집어 넣는 거예요. 위에 거는 구조제가 아니에요. 그냥 무게만 타는 거고 요게 힌지입니다. 힌지. 아니면 이렇게 힌지를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왼쪽 편에 교량하고 아래쪽 편의 교량을 위에다 얹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얹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네. 힌지고요. 그 다음에 한 문제가 더 있는데요. 여러분들 문제를 더 중첩의 원리입니다. 중첩의 원리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친구에 대해서 10이란 힘을 가해줬을 때 이 반력이 10을 구할 수 있죠. 그죠? 반력을. 그 다음에 여기서 반력은 요 길이를 만약에 5m라 그러면 5 곱하기 10이니까 반력이 5 곱하기 10 하니까 500이라는 모멘트 반력이 생기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다시 20이라는 힘이 가해주게 된다면은 반력의 크기는 여기가 20이고 여기는 20 곱하기 가로 길이가 5니까 여기 50이구나. 50. 여기 100이라는 반력이 모멘트 반력이 생긴 거죠. 그죠? 그렇다면 만약에 여기에 10 더하기 20이라는 힘이 가해주게 된다면 반력이 얼마일까? 라고 합니다. 그런 것은 요거를 2개를 더한 것이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중첩이란 것은 더한다는 뜻이에요. 더하는 게 성립하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럴 경우는 10 더하기 20이 30이 되잖아요. 여기 30이잖아. 반력의 값도 마찬가지로 10 더하기 20이 돼가지고 이쪽 반력은 30이 되고요. 그다음 이쪽 반력은 50 더하기 100이 돼가지고 150이 됩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문제를 구할 때, 문제를 풀 때 더하기가 성립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자, 어떠한 문제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서 작용하는 이런 힘이 작용할 때 반력을 구하라 라고 했을 때는 요놈에 대한 반력을 구하고 요놈에 대한 반력을 구해서 서로 더해주게 되면은 이놈에 대한 반력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루트 2라는 것은 우리가 좀 전에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가로축으로 했을 때는 이게 1이고 요게 1 분력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요 힘이란 것은 요 힘이 작용할 때 반력을 구하라는 얘기는 세로 1이 작용할 때 반력을 구하고 가로 1이 작용할 때 반력을 구한 것을 더해주면은 여기에서의 반력이 된다. 중첩한다는 얘기예요. 더한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이거를 막바로 풀려 그러면 여러분들 머리가 너무 아파요. 요게 각도가 얼마지? 뭐 해서 뭐 머리에서 뭐 한꺼번에 이거를 한꺼번에 풀려고 하면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풀어서 가면은 쉽게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주차를 합니다. 주차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위에서 봤습니다. 지금 차가 이렇게 있습니다. 백 해가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딱 하려면 2차 곡선, 2차 함수로 주차를 하려면 되게 복잡해요.
하지만은 이것을 풀어서 써봅시다. 제일 첫 번째는 요만큼만 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만큼 가면 됩니다. 두 개로 나눠서 하면은 훨씬 더 쉽다는 얘기죠. 복잡한 것을 한꺼번에 풀면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쉽게 만들 수가 있느냐는 여러분들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은 기초부터 자꾸 분해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분해. 이 소스가 무슨 맛이지? 라고 하면은 이 소스에 들어가 있는 맛들을 하나하나 분해하는 거예요. 뭐 간장, 뭐 고추장 맛. 그래서 하나하나 분해해 보다 보면은 최종적인 아주 미묘한 값의 소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분해하는 방법들이에요. 아직까지 너무 어려운데 시험 문제 나온 거 봤잖아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거를 뭐죠? 이거를 여기에 작용하니까 작용점 두 개를 분해를 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분해를 하면은 큰일 나는 거죠. 예, 작용점에 대한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까지. 예, 계속 공무원 7급 문제. 여러분들 공무원 9급을 시험이 있고 7급 시험이 있고 공무원 5급 시험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5급 시험은 주관식이고 7급과 9급은 객관식입니다. 그런데 9급을 딴 사람이 공무원 들어가서 봉급도 적게 받죠? 적게 받는데 그러면 공무원 사회는 제가 공무원이니까 알잖아요. 계급 사회예요. 계급이 높은 게 장땡이에요. 군대나 다름없어요. 그럼 봉급 적게 받고 난 평생 진급도 안 하고 하면은 자기 위에 자기 상사가 와요. 나이도 어린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정말 힘들죠. 봉급 내가 뭐 더 많이 받고 난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하지만 내가 신경 안 써서 내 자식들이 나중에 아빠 뭐 이렇게 하는데요. 뭐 나 지금 나 9급이야. 힘들죠. 그래서 공무원은 무조건 진급하는 것이 꽃입니다. 예, 그 직장의 꽃이에요. 그럼 봉급은 적게 받으면 진급이라도 해야지라고 하는데 근데 9급으로 들어간 사람은 제가 보니까 절대 7급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7급에서 승진하는 사람하고 9급에서 승진하는 사람하고 뼈를 깎는 고통이 있더라도 7급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예, 뭐 따라잡을 수도 있겠죠. 정년 퇴임했을 때 정도 돼가지고 죽기 살기로 살아가지고 인생이 너무나 슬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9급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어렵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 어디서 시작하느냐가 중요치는 않습니다. 모든 공부는 지금 멈추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조금 하고 내일 조금 하고 모레 조금 하고 근데 오늘 기분 좋아서 수업 듣고 모레 좀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수업을 며칠간 쉬었어.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고 레포트는 LMS에 올리고 단면역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포트는 내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레포트 오늘 올리고 시험은 정해져 있고 내일은 단면역 하겠습니다. 질문 여기까지 녹화를